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유가 전쟁을 벌이던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원칙적인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기대했던 대규모 감산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크게 무너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9.3% 하락한 22.7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준 측이 2조 3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히면서 이틀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22%, S&P 500 지수는 1.45%, 나스닥 지수는 0.7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강한 경기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9일 한 연설에서 미국 경제 기반이 탄탄한 상황에서 이번 격변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향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제2의 코로나19 태스크포스를 발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9일 신설되는 태스크포스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를 막는 것을 목표로 나라의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연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시장 1% 넘게 상승하면서 183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 이상 상승하면서 61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일단 전날 뉴욕 증시가 폭등을 했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뉴욕 증시 폭등했고 이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우리 시장이 그대로 반영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일단 시장에는 뚜렷한 호재는 없는 상황이지만 개인들이 계속 좀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측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다시 한번 내놓았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감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유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오펙 플러스 화상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감산도 이뤄졌지만 이 감산의 규모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돌았기 때문에 유가 WTI는 9%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해주면서 고강도 자구안을 요구한 가운데 이 두산솔루스 매각안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두산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움직였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셀트리온 이 3인방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가총액이 3주 사이에 13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함께 이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유럽연합 양대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도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 코로나19 사태로 올 1분기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해외 자본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은행이 두산중공업에 1조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을 해주면서 고강도 자구안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성장 축인 두산솔루스 매각안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두산그룹 하게 되면은 그룹 리스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그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봤었을 때 두산 관련된 동향들이 주력 계열사들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까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또 두산이지만 앞으로 아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오히려 좀 약했던 부분들이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 기업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산그룹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유동성이나 아니면은 갚아야 될 부채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는 대표적인 업체들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좀 추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일단 이번에 두산그룹 관련돼서 산업은행과 수은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한 1조 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그룹 쪽에 유동성을 넘기자라는 관점 쪽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되겠느냐? 고강도의 자구안을 제출해라 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아마 이번 주 말까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그룹의 가장 큰 핵심은 일단 두 계열사가 상당히 부진하면서 이어졌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두산건설이죠. 두산건설 같은 경우 과거에 일산의 분양과 관련된 쪽에서 제대로 분양이 안 되고 올해 미분양이 쌓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오는 타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아는 상황 쪽에서 하다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아예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면서 어느 정도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게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즉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시 갚을 거 갚고 하는 상황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이 필요할 텐데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두산건설도 아직까지는 제 위치를 차지하기 힘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글로벌 발전 시장이라고 하는 발전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쪽이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서 타격을 받았고요. 또 하나 국내에서는 탈원전의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그대로 수주가 급감했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두산중공업의 부진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두산그룹 전반적인 흐름들이 위축되는 꼴로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입금이 얼마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작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두산중공업의 총 차입금이 4조 9천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만기가 들어오는 차입금이 4조 2천억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단기성 어떤 재무의 흐름을 봤을 때 단기 부채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안에 4조 이상을 해결해야 되는데 짧게는 이번에 외화지급보증과 관련된 쪽이 한 5천억대, 이번 달이 5천억대, 다음 달에 5천억대 이런 식으로 매달 돌아오는 금액이 상당히 크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만기 연장으로 이어가면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이자 부담도 상당히 클 거고요. 거기다가 어느 정도 해결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부채와 관련된 압박들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권단은 이 두산 오너가 사조 출연을 하든가 아니면 그룹 계열사를 매각하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자금을 마련하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사재 출연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은 과거 IMF 시절 이후부터 대기업들이 힘들어졌을 때 나오는 거의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순을 밟아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 말에 갚아야 될 부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먼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두산솔루스입니다. 그나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동박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음극재 쪽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는 국내에서 거의 독보적이죠.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또 헝가리 공장까지 인수하고
뭔가 어떤 앞으로 사업이 커질 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증설도 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지금 팔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지분이 지금 오너 일가와 함께 전부 계산하게 되면 한 44%가 넘는 수준인데요. 이를 그래도 팔게 되면 최대 한 6천억 정도까지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에 따른 부분들을 아마 채권단도 조금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금액이 아직까지는 올해 해결해야 될 금액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1조를 지원하는데 그중에서 6천억 동안 받고 끝낸다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러면 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상황들인데, 아마 지금 또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까지 약간 예전부터 노리고 있었겠지만은 반강제적인 입장 쪽에서 또 지배구조 개선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두산이 지금 현재 사업회사도 갖고 있고 지주회사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분리해서 어떤 지주사 쪽과 그러니까 즉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나누고요. 두산중공업도 같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서 두산 쪽의 투자회사, 두산중공업의 투자회사 이 두 개를 합병시켜서 가장 지주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맨 탑에 놓고요. 나머지를 그 밑으로 쭉 내려놓는 역할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두산중공업이 중간 지주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두산중공업 밑에 그냥 바로 두산건설, 그리고 합병한 투자회사 밑에 두산인프라, 두산밥켓 이렇게 지배하는 구조로 나오는 게 어떨까로 바라보는 게 지금 시장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변화는 있겠지만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그래도 투명하고 시장에서 어떤 기대하고 있는 지배구조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또 부각을 받을 부분들은 일단 두산솔루스겠죠. 특히 지금은 아직까지 2차 전지 관련돼서 아직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이나 변화를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가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성장성과 함께 재가치를 좀 더 좀 챙겨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오너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 M&A 관련된 부분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변화에 대한 상황들은 좀 더 클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또 지배구조가 바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두산인프라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는 두산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 굴삭기 관련돼서 작년에 물론 위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살짝 영업이익이 늘은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한 상당한 저평가가 지금 오히려 받고 있죠. 우리는 잘했는데 시장에서는 평가를 못 쳐준다라고 하는 억울한 입장이죠.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이번에 중국이나 미국 모두 이제 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 쪽으로 강화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또 흐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 코어나 두산 밥켓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인프라 투자 수혜 관점과 함께 계열 분리 기대감 이런 쪽이 작용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살짝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상승 나오는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이 최근에 좀 주가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시가총액이 3주 사이에 13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도 호재 만발, 대표적으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 제약 바이오주를 바라볼 때 일단 첫 번째로는 못 믿겠다라는 어떤 분위기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죠. 그런 가운데 일단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도 믿을 건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또 어떤 경기와 무관한 흐름들로 보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장을 회피하는 현상 이런 게 다 겹쳐지면서 셀트리온 제약 112%가 올랐고요. 셀트리온 한 47%,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40%, 즉 한 평균 계산해 보니까 한 48% 가까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최근 저점에서 상승률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올라오는 강한 동력을 보여줬던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어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했다는 측면들이 높겠죠. 대표적으로 작은
중소형주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이 정도 유지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복합적인 재료라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 첫 번째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서정진 회장이 직접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응들이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국책사업 쪽에서 치료용 항체 관련된 협력사로 국책과제 협력사로 선정이 된 상황에서 계속 대통령도 쏟아내고 있죠. 개발해라. 개발하게 되면 뭐 개발비에 100% 보전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 상황 쪽에서 한층 더 기대감이 높아가는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현재로 7월 말까지 개발 관련된 항체 개발과 그리고 임상 실험이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말 그대로 목표입니다. 목표는 현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정도까지 하겠다는 상황들인데 현실적으로 뭐 당겨질 수 있고 또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개발을 했다고 해서 또 전부가 아니죠. 사람의 직접적인 임상 실험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임상 실험이 또 하루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목표대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7월 말 기준 그러면 아마 임상 실험까지 나오게 진행되게 되면 적어도 최소 6개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내년에 어떤 출시가 되는 상업화가 되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아직 시간은 좀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또 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인데요. 회장께서 밝혔듯이 지금 3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뭐 합병 비율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은 아직 구체화된 건 없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합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관점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나뉘어진 연구개발이나 유통 그리고 생산 이런 어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통합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시너지가 있겠지만은 거대 공룡이 탄생하는 분위기죠.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40조 원대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SK 하이닉스 다음으로 3위 정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상당히 덩치가 커진다는 입장 쪽에서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셀트리온 입장 쪽에서는 커진 덩치가 오히려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실적도 상당히 올해 개선 기대감이 높죠. 그동안 이어졌던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 실적이 부진했던 대표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수익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직판 체제로 가져가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올해 특히 램시마 SC부터 트랙시마 미국 유럽 쪽에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올해 특히 판매 회사로 보이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한 100% 이상 영업이익이 늘을 것이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우버행 이슈라고 하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기존에 투자하면서 갖고 있었던 한 두 자리 숫자대의 지분율이 지금 이제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를 공시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줄어든 상황 쪽에서 물론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대박이 났죠.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나머지 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버행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완화됐다. 그런 관점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금까지는 시장 대비해서 선전한 건 사실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부각과 함께 선전한 건 사실인데 일단 여기서 더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겠죠.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것만큼 가시화됐고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레벨업이 시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다 보니까 그동안 선전했던 종목들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많이 빠졌는데 이제 돌아올 종목들을 또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기간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초과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최근 시장에서 언택트 종목들도 강세를 띄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대세죠. 지금 만나면 안 된다. 사회적 거리를 두라.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또 저녁 시간대 여의도 거리를 보다 보니까 다 만나던데요. 예, 요즘 다시 모임이 시작되지 않나. 특히 만나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동안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계속 시달리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사람들이 나오려고, 특히 나와서 무슨 얘기하느냐, 주식 얘기하겠죠. 네, 모임의 한 80%의 요즘 얘기는 주식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는 약간 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아마 앞으로의 기조는 이런 쪽이 거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종목들로 보게 되면 뭐 온라인 교육, 이번에 또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강하게 올라갔던 상황들인데, 지금 상황 쪽에서 더 모멘텀이 있을까요? 온라인 교육, 온라인 계약한 이후에 상황이 안정되면 이제 계약 등교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 모멘텀은 일단 끝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테마는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재택근무 관련된 쪽은 조금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뭐 R소프트나 ECS 같은 경우는 단기 모멘텀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재택근무 쪽은 앞으로 지금까지 동향을 보게 되면 충분히 집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은 앞으로 그쪽으로 굳어지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출퇴근 보고와 함께 할 어떤 그런 강한 강제력이 없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이런 쪽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콜센터 같은 경우겠죠. 오히려 자기 업무만 수행하고 어떤 성과만 보고하고 뭐 보험 영업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한 제한적인 뭐 화상 외인이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서버용 관련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어떤 서버를 확충하고 이런 쪽으로 더 이어지는 기업의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이 조금 더 눈에 띄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비대면 업무 관련돼서 또 최근에 어제 주가가 움직였던 게 어떤 공용 오피스 프로그램 관련돼서 인프라웨어라든가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쪽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특히 인프라웨어 쪽은 폴라리스 오피스인가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무료죠.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쪽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단순하게 수혜다라고 보기보다는 차라리 이쪽이 수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가 더 큰 수혜겠네요. 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MS를 사야 되나요? 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약간 좀 더 작은 섹터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게다가 또 5G가 이용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관점들, 특히 통신주나 컨텐츠 게임주 뭐 이런 쪽까지 5G 기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속도가 안정적이고 빨라야 되는데 이쪽이 어떤 커버리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5G는 저도 최근에 한번 바꿨습니다. 5G를 바꿨는데 좀 불만입니다. 지금도 화면을 보니까 LTE로 바뀌어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5G가 커버할 수 있는 쪽의 흐름들이 좀 이용자가 생각할 정도로 강하고 좀 확장적이지는 않다는 쪽도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시장의 트렌드는 변화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이런 어떤 사회적인 급변 시기에는 항상 뭔가 트렌드가 기존과는 좀 바뀌는 경향들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이런 어떤 비대면, 거기다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개인화죠. 이런 어떤 가능성들은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과거처럼 사회적 공동체를 강조하던 여러 가지 입장 속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소규모 그리고 또 개인화가 돼가는 추세가 높을 것이다라는 변화에 대한 흐름들은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주식 투자에도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게다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5G 관련된 쪽은 이제 상업화가 들어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커버리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여러 가지 각국도 지금 당장은 지연이지만 아무래도 투자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산업, 신사업을 꾸려나가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투자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5G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5G 업종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충격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이례적으로 이런 발표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우선 전일 같은 경우에 이주일 한은 총재께서 어떤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도 올해 1%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전했고요. 우선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에 통화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 밝혔는데, 우선 지금 코로나19로 세계가 내수 부진의 직면에 있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경기 부진이 일정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겪고 있다는 부분을 진단했고요.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충격 강도가 훨씬 크다라는 부분을 내놨습니다. 지금 하는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를 크게 하회할 것을 예상한 가운데 성장 전망 경로에 불확실성까지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평가를 했고요. 국내 경기 흐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로나19 진전에 달려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또 2분기도 진정되고 하반기 경제 활동이 점차 개선되는 전제를 기본 시나리오로 전망하면은 국내 경제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했고요. 역시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현재보다 악화될 경우에 성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내비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적인 어떤 유동성 공급 지원책에 대해서는 비은행 특별 대출뿐만 아니라 국고채 매입, 그리고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한 매입 같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우선 미국 연준처럼 특수 목적 법인을 통해서 CP나 회사채 등을 전일에 연준의 어떤 긴급 금융 정책이 나왔는데, 어떤 회사채 그리고 또 정부 펀드까지도 매입하는 방안에 내놨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접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 아무튼 전일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75%를 동결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0.25%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좀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경우에도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 연합의 경제 대국인 독일과 프랑스도 현재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유럽의 양대 경제 대국이죠. 독일과 프랑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 중앙은행이 올해 1분기 1월달과 3월달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1%였는데 이로써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라는 부분의 진단이 나왔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3월 17일에 이권과 비필수 영어 시설 운영에 대한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 같은 조치가 2주 이어질 때마다 경제 규모는 최소한 1.5% 줄어든다라고 분석했고요.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 머물라는 명령에 따라서 프랑스의 건설 활동을 75% 감소하고 소비 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신용카드와 지불카드 사용도 공세 조치 시행 이후에 절반 이로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상원에 출석하면서 했던 내용이 1945년 이후에 최악의 성적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이지만 올해는 그보다 나쁠 것이라는 부분을 진단을 했고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국민 담화에서 15일까지 어떤 봉쇄령을 연장한다라는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우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각국이 좀 장기간의 경제활동 중단이 코로나19 확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각국의 봉쇄 조치가 끝나면 경제는 반등한다라는 부분을 거의 확신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와 덴마크는 이미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출구 전략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하지만 유럽연합의 맹주라고 볼 수 있는 이 독일이 위창인다면은 올해 말에 어떠한 반등도 우울한 상반기를 보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전했고요. 유로존의 분석가들은 올해 GDP가 13% 감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금융위기인 2009년에 어떤 성장률이 마이너스 4.5%라고 본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 규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쉽게 지금 웃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부양책 받아야 하지만 각국의 의견차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난 8일이었죠. 마라톤 회의에서도 협상이 실패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코로나19 대응 목적의 공동 채권 발행을 촉구해왔는데, 반면에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타격이 작고 재정률을 양호한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반대하는 입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연합 전체가 약간 좀 불협화음이 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 1분기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해외 자본 규모가 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올 1분기 중에서 봤을 때도 역시 해외 자본 규모가 많이 빠져나가는데요. 사상 최대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유입을 포함한 신흥국 내에서의 외국인 자본 규모는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440억 달러 수준에 그칠 전망인데요. 우선 그 신흥국 시장의 자금 흐름 전망 보고서를 본다면 비거주자 포트폴리오 흐름의 일일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지난 1분기 신흥국에서 사상 최대 자금 유출이 있었다는 부분을 보고를 했고요. 2008년과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넘어섰다는 부분을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신흥국 증시와 채권 시장에서 각각 720억 달러, 그리고 250억 달러 같은 모두 970억 달러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나 2013년 5월에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이죠. 우선 테이퍼 텐트럼과 또 2015년 7월에 중국발 증시 쇼크 같은 이게 상황 때보다도 많은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이었죠. 한 달에만 코로나19 사태와 유가랑 영향으로 830억 달러가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부분인데요. 또 각국에서 이동 제한령이 풀리고 또 통화 정책의 도움을 받으면 우선 하반기에 아시아를 필두로 신흥국 내 외국인 자본 흐름은 회복될 것이라는 부분을 전망을 했고요. 하지만 세계 경제 타격과 또 위험의 심리학자, 또 유가 하락 같은 워낙 심각한 상황이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신흥국 대부분은 자본 유출, 환율 급등으로 외환 보유액을 동원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수개월 내에 다수 국가들이 자국의 어떤 경기 둔화에 대응하면서 정책을 펼칠 여력이 없어서 다국적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의 급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현실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관세에 대한 부분은 얘기만 어떤 러시아와 다른 산유국들의 사우디와 러시아와 또 다른 산유국들에 의한 어떤 언론 플레이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공급 과잉으로 촉발된 이 유가 폭락 사태 해결책으로 수입산 원유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눈여보고 있다. 이 부분이 나왔고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석유 기업 임원과 또 임원들과의 대화에서 수입 원유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가 문제를 논의한 공화당 소속의 케빈 크라머 상원의원은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 중 하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말했고요. 관세 부과의 근거로는 1974년이죠. 무역법 301조를 제시하리라는 전망이 좀 대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경우에 관세 등의 이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 법조항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사람은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외국산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 대통령은 관세 등으로 긴급하게 대항할 어떤 재량권을 갖는다는 부분을 언급했고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이 오펙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같은 이 오펙 비가이 산유국과 화상회의를 좀 열었는데 우선 지금 이제 미국의 동참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얘기가 더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미국 자체적으로는 이 시장 논리에 따라서 감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원유 생산업체의 감축을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산유국들의 감산 협상 자리에 미국 쪽 대표를 안 보내는 그런 상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이었죠. 백악관 브리핑에서 나는 평생 오펙에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오펙을 불법적인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얘기했던 내용이 우리의 에너지 사업을 책임질 것이라는 부분까지도 명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밖에서 들어오는 원유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내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유가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내리면서 미국 에너지 기업의 수익 악화와 줄도산이 좀 우려된 상황인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얘기가 과연 사실상 하기가 좀 힘든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우리 시장에서 유가 관련된 파생 상품의 급등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파생 상품에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대부분 파생에 대한 WTI나 ETF를 갖고 하는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제 파생 상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어떤 종목에 대한 그 매매보다도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롤오버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용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를 기초로 한 어떤 ETN과 ETF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의 특성상 한 달 후에 그러니까 근월물에 대한 차월물에 대한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의 어떤 스프레드를 묶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제적인 수익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수익률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레포되어 있는데 2배, 3배 같은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2배, 3배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태에서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어떤 포트에 변수적인 예외적인 상품으로 해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30분 전에 한 발언에 따르면 오펙의 감산 합의가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감산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유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전일에 WTI 같은 경우도 9%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아무리 감산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동참을 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어떻게 이 유가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감산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유가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안심하긴 힘들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세계 최대 산유국이죠. 봤을 땐 결국 미국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아직 감산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초 이제 오펙 회의에서는 하루 2천만 배럴의 감산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러시아가 미국에 참여할 경우에만 해당 규모의 감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이 감산에 대한 규모도 생각보다 좀 작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감산 규모는 지금까지 이 오펙 플러스가 합의한 감산 규모 중 가장 크긴 큽니다. 해당 규모는 현재 글로벌 공급량 20%에 해당하는데요.
사우디는 우선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선 붕괴를 위협하고 거세지는 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원유 수요는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확실히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감산 결정된다면 이 감산에 대한 유가 하락보다도 이 감산 규모를 더 키워서 추가적인 감산이 있어야 어떤 유가 안정에 좀 회복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대전 4도, 광주 5도로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15도, 대전과 광주 17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아침 저녁으로는 체온 유지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곳곳으로 건조경보가 발효 중이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오늘 오전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게 나타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은 모습이고요. 경상 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의 대체로 구름이 많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는 낮 동안 흐리고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수원과 대전 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는 아침 기온 3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의 낮 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부산과 제주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13도, 대구와 제주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m 이하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서울과 경기 서부를 제외한 전국에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